중국이 또 시작입니다. 이번엔 해발 2300m 산악 전초 기지 네팔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탈레반 잔당과의 교전 도중 한국 K2 소총이 멈춰버린 건데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병사는 총을 땅에 내던졌고 그 장면은 단 몇 분 만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중국 언론은 외쳤습니다. 한국 무기는 고철이다. 우리 중국과는 비교도 안 된다. 하지만 파면 팔수록 이건 단순한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코 드러난 중국의 충격적인 실체.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처드 모건입니다. 영국 출신으로 나토 군 장비 인증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25년간 군수품 평가와 품질 검증 업무를 해왔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동남아 등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실전 장비를 평가해온 경험이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무기에 대해서는 사전 지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독일이나 미국, 러시아 무기는 수없이 다뤄봤지만 K2 소총은 처음이었죠. 25년 경력 동안 저는 세계 각국의 무기를 평가하며 하나의 철칙을 세웠습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성능이 전부라는 것이죠. 아무리 유명한 브랜드라도 성능이 떨어지면 가차 없이 탈락시켰고 무명이라도 뛰어나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무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죠. 아직까지 세계 무기 시장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그리 크지 않았거든요. 독일의 H&K, 미국의 콜트, 벨기에의 FN, 이스라엘의 IWI, 체코의 CZ 이런 전통적인 명가들에 비하면 K2는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여전히 경제 성장을 이룬 신흥국 정도의 이미지였죠. 삼성, LG 같은 전자회사들이 세계를 놀라게 했고 현대자동차도 꽤 성공했다는 정도의 인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첨단 무기 기술까지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무기는 단순히 조립하는 제품이 아니거든요.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 그리고 실전 경험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독일의 경우 2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며 무기 기술을 발전시켰고 미국은 냉전 시대를 통해 첨단 무기 체계를 완성했죠. 러시아 역시 소비에트 시절부터 쌓아온 방산 기술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국 이후 계속된 전쟁을 통해 실전 검증된 무기를 만들어냈어요. 그에 비해 한국은 어떨까요? 6.25 전쟁 이후 70년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무기를 외국에서 도입해 사용했습니다. 미국제 M16 소총, 독일제 G3 소총을 거쳐 이제서야 자체 개발한 K2를 만들어낸 것이죠. 솔직히 말하면 첫 번째 자체 개발 소총이 완벽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무기 개발에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거든요. 미국의 M16도 초기에는 베트남 전쟁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었어요. 독일의 G36도 아프가니스탄에서 과열 문제가 발생했었죠. 그런 선입견을 가진 채로 네팔 사건 소식을 접했을 때 솔직히 그리 놀랍지 않았어요. 아직 기술력이 부족한 거겠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직업적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과연 한국의 첫 번째 자체 개발 소총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기술력의 한계를 드러낼까? 그런 궁금증을 안고 네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날 오후 3시 23분 네팔 동부 산악지대 전초기지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도 3,500m 험준한 산악지역에서 탈레반 잔당과의 교전이 시작됐죠. 이곳은 히말라야 산맥의 끝자락으로 1년 내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극한 지역이었습니다. 산소도 평지의 70% 수준밖에 안 되고 바람도 강해서 총기 운용에는 매우 까다로운 환경이었어요. 네팔군 병사 프라샨트 구룽이 적의 기습을 받아 무방비로 노출됐습니다. 구룽은 그해 23세의 젊은 병사였는데 입대한 지 18개월 된 중간급 전투원이었죠. 카트만두 외곽의 가난한 농가 출신으로 군복무가 그에게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중요한 수입원이었어요. K2 소총 사용 경험도 1년 정도로 총기 자체에는 충분히 익숙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아침 정비 시간에도 K2를 분해 청소했고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어요. 사격 훈련에서도
항상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던 베테랑 사수였습니다. 오후 2시경부터 시작된 정찰 임무 중 탈레반의 기습 공격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적들은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네팔군 순찰대가 지나갈 때 기습했어요. 거리상 50m 정도의 근접 교전이었습니다. 생사를 가르는 그 순간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K2 소총의 반가쇠를 당겼습니다. 하지만 총은 죽은 듯이 조용했죠. 찰칵, 찰칵. 반가쇠를 몇 번을 당겨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구릉은 즉시 장전 손잡이를 당겨 재장전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어요. 안전장치를 다시 확인하고 탄창도 다시 삽입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완전 분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야전 분해로 문제를 찾아보려 했지만 전투 상황에서는 불가능했어요. 그 순간 구릉은 절망에 빠졌죠. 적의 총탄이 그의 머리 위로 휙휙 지나갔고 엄폐물 너머로는 무장괴한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리상 30m 정도까지 접근한 상태였어요. AK-47의 독특한 사격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도와줘요. 총이 안 나가요. 그의 절규가 무정의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구릉은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죠.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어요. 반가소에는 당겨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적들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손에 든 건 그냥 쇠덩어리였어요. 죽음이 바로 앞에 다가오는 게 느껴졌죠.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다행히 동료 병사 안일 타망의 엄호 사격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타망은 독일제 G3 소총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총은 정상적으로 작동했어요. G3의 7.62mm 탄환이 강력한 저지력을 발휘하면서 적들을 제압했습니다. 타망의 정확한 연속 사격으로 적들이 후퇴하면서 구릉은 가까스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기지로 돌아온 구릉은 완전히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돌고 있었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충격으로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전투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 증상이었죠. PTSD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총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구릉기 K2 소총을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전쟁터에서 이런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요? 믿고 싸우려고 했는데 배신당한 기분이에요. 이게 무슨 총이에요? 동료 병사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K2 소총을 사용하는 다른 병사들이 자신들의 무기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총도 언제 고장날지 모르겠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투를 하라는 거야. 차라리 예전 G3가 나았어. 기지 전체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지휘관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마침 네팔을 방문 중이던 국제기자단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죠. CNN, BBC, 로이터, AP, AFP 세계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네팔군의 대테러 작전을 취재하기 위해 기지에 와 있었던 겁니다. 원래는 네팔군의 성공적인 작전 모습을 보여주려던 홍보 차원의 취재였는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진 것이었어요. 네팔 정부가 한국 무기 도입의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려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것이죠. 구릉의 절규와 K2를 던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기자회견은 즉석에서 열렸습니다. 네팔군 홍보 담당자들은 당황했지만 이미 기자들이 현장을 목격한 상황에서 숨길 수도 없었어요.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구릉은 다시 한번 K2 소총을 바닥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건 총이 아니라 고철덩어리예요. 제 목숨을 구해준 건 한국 총이 아니라 동료의 총이었어요. 이런 총을 믿고 어떻게 전투를 하라는 거죠? 한국은 우리를 속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까지 맺혀 있었어요. 죽음의 공포를 직접 경험한 사람의 절규였습니다. 기자들은 즉시 이 장면을 전 세계로 송출했죠. CNN은 한국제 소총, 실전에서 치명적 결함 노출이라는 제목으로 긴급 속보를 냈습니다. BBC는 네팔 전투에서 K2 소총 작동 불능, 병사 생명 위험이라고 보도했어요.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TV를 통해 그 장면을 지켜봤는데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기 고장은 전장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렇게 공개적이고 감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이례적이었거든요. 보통은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너무 공개적이었죠.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슈를 키우려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타이밍도 묘했어요. 국제 기자단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너무 우연의 일치 같았거든요. 25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배운 건 무기 고장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용자 실수, 정비 불량, 환경 요인, 설계 결함, 제조 불량. 어떤 원인이든 반드시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죠. 유튜브와 SNS에는 K2 고장 영상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고 조회수는 몇 시간 만에 수백만을 넘어섰습니다. 댓글들은 한국 무기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했죠. 역시 한국제는 믿을 수 없어. 값싼 게 비지떡이네. 생명 걸고 쓸 무기가 아니야. 메이드 인 코리아의 한계를 보여준다. 더 충격적인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뭘 안다고 무기를 만들어? 아직 선진국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멀었다. 반도체나 만들지 왜 총을 만들어?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저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결론을 내리고 있었거든요. 인터넷 시대의 무서운 점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여론이 순식간에 형성되고 그것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말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중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죠. CCTV는 당일 저녁 특집 방송을 편성했고 화면에는 K2를 배경으로 로비로 판 고철 무기라는 자극적인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군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패널로 나와서 한국 무기는 값싼 대체품에 불과하다는 발언을 반복했죠. 한국의 무기 기술은 아직 초보 수준입니다. 베이징 대학 군사학과 장웨이 교수라는 사람이 카메라를 향해 단언했습니다. 서방 기술을 단순히 모방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요. 독자적인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렇게 덧붙였죠. 실전에서는 중국 무기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중국은 수십 년간 실전을 통해 검증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한국 무기는 아직 실전 검증이 부족해요. 심지어 중국 국방부 대변인까지 나서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충분한 기술력 없이 무기 수출에 나서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구매국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죠. 저는 그때까지도 한국 무기의 실제 성능을 잘 몰랐지만 중국의 이런 반응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게다가 너무 공격적이고 일방적이었죠. 중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 보니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25년간 무기를 평가해오면서 배운 게 있다면 성급한 결론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서는 더욱 그렇죠. 네팔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인도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입니다. 중국으로서는 네팔이 중국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한국 무기가 성공한다면 중국의 영향력에는 타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팔 정부는 국제조사단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에나토에서 저를 포함해 기술자 2명, 한국에서 엔지니어 3명이 합류하기로 했죠. 출발 전날 밤, 저는 K2 소총에 대한 자료를 뒤져봤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돌격 소총으로 북한과의 대치 상황을 고려해 혹독한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5.56mm 나토 표준탄을 사용하고 영하 4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작동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죠. 연속 사격 시 분당 600발 발사 가능하고 유효 사거리는 460m라고 했습니다. 무게는 3.26kg으로 독일의 G36이나 미국의 M4와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스펙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제는 다른 법이죠. 아무리 좋은 스펙이라도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신뢰성은 스펙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중립적인 관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무기든 중국 무기든 데이터와 증거만이 진실을 말해줄 테니까요. 25년간 쌓아온 경험상 선입견을 갖고 조사에 임하면 객관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네팔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조사가 단순한 기술적 검증을 넘어서 한 나라의 명예와 국제적 신뢰도를 좌우할 수도 있겠구나. 한국의 방산 산업이 이제 막 국제 무대에 나서려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치명적 타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만약 결함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겠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오직 사실과 증거에만 근거해서 판단을 내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무거운 책임감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카트만두 공항에 도착했을 때 네팔의 혼잡함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트리부반 국제공항은 생각보다 작았고 여행객들과 상인들로 북적거렸죠. 힌두교 사원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와 향냄새, 그리고 자동차 경적 소리가 뒤섞여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히말라야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해발 1400m에 위치한 카트만두도 이미 숨이 찰 정도였는데 이제 3500m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고산병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네팔군 헬기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MI-8 헬기였는데 소비에트 시절에 만들어진 것 같아 보였어요.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여기저기 수리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 헬기로 고산지대까지 갈 수 있나요? 함께 온 독일 전문가 하인츠 밀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밀러는 50대 초반의 베테랑으로 독일 국방부에서 30년간 무기 시험을 담당해온 전문가였어요. 안전합니다. 네팔군 조종사가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그의 영어 발음이 어눌해서 더 불안했죠. 헬기에는 저희 조사단 5명과 네팔군 관계자 3명이 탔습니다. 한국에서 온 김태현 대리는 30대 중반의 젊은 엔지니어였어요. K2 소총 개발에 직접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박준영 박사는 40대 후반으로 한국 최고의 화기 전문가 중 한 명이었죠. 이수민 연구원은 20대 후반의 여성 엔지니어로 탄도학과 재료공학을 전공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토에서 파견된 저와 뮬러, 프랑스의 피에르 뒤보까지였습니다. 뒤보는 40대 초반으로 프랑스 국방부 산하 무기 연구소에서 일하는 전문가였어요. 헬기가 이륙하자마자 고도를 높여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히말라야의 웅장한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지만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죠. 우리는 총기 하나로 한국의 명운을 가늠해야 했거든요. 카트만두를 벗어나자 풍경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논밭과 마을들이 점점 사라지고 대신 험준한 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강물은 점점 가늘어졌고 나무들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헬기가 고도를 높여갈수록 산소가 희박해졌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고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졌어요. 고산병 초기 증상이었죠. 김 대리도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김 대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대답했지만 사실 걱정은 고산병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었죠. 만약 정말 K2에 결함이 있다면 한국의 방산 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국제 무기 시장에서 한국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질 수도 있었어요. 반대로 결함이 없다면 그동안의 비난과 의혹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국을 함정에 빠뜨린 것일까요? 헬기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고도 2000m, 2500m, 3000m. 점점 공기가 희박해졌어요. 바람도 점점 거세져서 헬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종사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도 긴장되어 있었어요. 이수민 연구원은 멀미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토할 것 같았어요. 박 박사가 멀미약을 건네주며 격려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해요. 헬기는 3시간을 날아 드디어 네팔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기지는 해발 3,500m 고지에 자리 잡고 있었죠. 사방이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정말 오지 중의 오지였습니다. 착륙장 주변에는 눈이 쌓여 있었고 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어요. 기온은 영하 15도 정도였는데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 온도는 훨씬 낮았습니다. 숨쉬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평지의 70% 정도밖에 안 되는 산소 농도 때문이었죠.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네팔군 기지에 도착하자 현지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에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죠. 특히 K2 소총을 들고 있는 병사들은 자신들의 무기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병사는 K2 대신 예전에 쓰던 독일제 G3 소총을 다시 꺼내서 들고 있었어요. 우리 총도 언제 고장날지 모르겠어요. 한 병사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G3가 더 믿을만해 보여요. 기지 전체에 불안감이 퍼져 있었어요.
기지 사령관 라즈 쿠마르 대령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대령은 영국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었다고 소개했어요. 인도와의 국경 지역에서 20년간 복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쿠마르 대령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K2는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사용해왔거든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도입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2년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만족스러웠거든요. 독일제 G3보다 가볍고 정확도도 좋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대령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윌러가 추가로 질문했습니다.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병사들이 좋아했죠. G3보다 반동도 적고 다루기 쉽다고 했어요. 고장난 K2 소총은 별도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마치 증거품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관리되고 있었죠. 창고는 기지 중앙에 있는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문에는 여러 개의 자물쇠가 걸려 있었고 네팔군 헌병이 24시간 경비를 서고 있었어요. 사건 이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쿠마르 대령이 강조했습니다. 국제조사단이 올 때까지 그대로 보존하라는 상부 지시였거든요. 창고 문을 열자 K2 소총이 하얀 천으로 덮인 채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습도 조절을 위해 제습제도 함께 놓여 있었어요. 첫 번째 외형 점검에서 저는 놀랐습니다. 겉모습은 마치 새 총 같았거든요. 흠집이나 변형, 부품 손상 같은 외부적 결함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25년간 고장난 무기를 수없이 봐왔지만 대부분은 외관상으로도 문제를 알 수 있었거든요. 총열이 휘어져 있거나 부품이 부러져 있거나 심한 마모나 부식이 있는 게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이 K2는 달랐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막 나온 것처럼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김 대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이 총기에서 고장이 난 건가요? 뒤보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바꿔치기 된 건 아닐까요?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쿠마르 대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구릉 병사가 직접 확인했어요. 총기 1년 번호도 맞고요. 1년 번호를 확인해보니 정말 맞았습니다. 네팔 도입분 중 1847번째 총기였어요. 총기를 완전히 분해해서 내부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리가 숙련된 손놀림으로 K2를 분해했어요. 총열, 격발장치, 급탄 시스템, 개머리판, 손잡이, 조중이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지만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없었죠. 오히려 내부 가공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정밀했습니다. 총열 안쪽이 놀라울 만큼 깨끗하네요. 저는 내시경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마모 흔적도 적고 부식도 거의 없어요. 라이플링도 완벽하네요. 라이플링은 총열 안쪽에 새겨진 나선형 홈을 말합니다. 탄환의 회전을 주어서 정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죠. K2의 라이플링은 정말 정밀했어요. 독일제나 미국제 못지않았습니다. 김 대리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에요. K2는 내구성을 중시해서 설계했거든요. 총열은 특수 강철로 만들어서 수명이 길어요. 격발 장치도 살펴봤지만 문제없이 작동했습니다. 반가쇠를 당기면 격침이 정확하게 앞으로 나갔고 스프링의 탄성도 정상이었어요. 안전장치도 완벽하게 작동했죠. 급탄 시스템 역시 매끄럽게 움직였습니다. 탄창을 삽입하고 제거하는 동작도 부드러웠고 급탄 레버도 정상적으로 작동했어요. 개머리판과 손잡이의 결합 상태도 견고했습니다. 어떤 부분도 흔들리거나 헐거운 곳이 없었어요.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걸까요? 윌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모든 부품이 정상인데 박준영 박사가 전자장비를 이용해서 더 정밀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금속 피로도 측정, 내부 균열 검사, 부품 허용 오차 측정.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탄피를 살펴보던 중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탄피의 입구가 표준보다 살짝 움푹 들어가 있었거든요. 미세한 차이였지만 정밀 측정 장비로 확인해보니 규격이 표준보다 0.2mm 작았습니다. 잠깐, 이게 뭐죠? 저는 탄피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금속 표면에 비정상적인 마모 흔적이 있었고 색깔도 약간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탄피 바닥 부분이 이상했어요. 뇌관 구멍 주변이 불규칙하게 확장되어 있었거든요. 정상적인 발사라면 이런 변형이 생기지 않아요. 이상합니다. 김 대리도 탄피를 관찰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 탄약은 이런 마모가 생기지 않아요. 재질도 다른 것 같아요. 이수민 연구원이 휴대용 성분 분석기로 탄피를 조사했습니다. 황동 성분이 표준과 다르네요. 불순물이 너무 많아요. 구리 함량도 낮고 아연 비율이 높아요. 문제는 총이 아니라 탄약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의심이 한 방향으로 모였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사례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2018년 가나에서 중국제 장갑차가 훈련 중 폭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운전 미숙이 원인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밝혀진 건 저질 화약과 불량 방탄 강판 때문이었죠. 아프리카에서 장갑차가 폭발했을 때도 중국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그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불량품을 만들고 그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건 그들의 오래된 습관이에요. 그때 사건을 자세히 떠올려 봤습니다. 가나에서 중국제 장갑차 3대가 연이어 폭발한 사건이었죠. 첫 번째 폭발 때는 운전병이 사망했고 두 번째는 중상을 입었어요. 중국 측은 가나군의 정비 불량이라고 주장했지만 국제조사 결과 화약의 불순물과 강판의 두께 미달이 원인이었습니다. 화약에는 15%나 되는 불순물이 섞여 있었고 방탄 강판은 계약 두께의 70% 수준밖에 안 됐어요. 중국은 끝까지 사용자 문제라며 발뺌했었죠. 태국 잠수함 사건도 떠올랐습니다. 2017년 태국이 중국으로부터 잠수함을 구매할 때의 일이었죠. 계약서에는 독일제 고성능 엔진을 장착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성능이 떨어지는 중국제 엔진을 몰래 교체하려 했었습니다. 다행히 태국 해군의 한 기술자가 발견해서 큰 문제가 되었지만 중국은 기술적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했죠. 결국 태국은 계약을 파기하고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패턴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항상 구매국이나 사용자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파키스탄 잠수함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9년 파키스탄이 도입한 중국제 잠수함이 해상작전 중 엔진이 정지됐어요. 중국은 파키스탄 해군의 운용 미숙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엔진 부품 결함이었죠. 하지만 아직은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저희는 문제의 탄약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네팔군 측은 처음엔 난색을 표했습니다. 탄약고는 기밀시설이라 쿠마르 대령이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부 허가가 필요해요. 하지만 국제적 압력과 진실규명 의지 앞에 결국 동의했죠. 내일 아침에 조사하시죠. 단, 촬영은 금지이고 1시간만 허용합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과거 사례들을 다시 검토해봤습니다. 중국제 무기나 탄약과 관련된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았죠. 파키스탄 잠수함 엔진 고장, 태국 잠수함 사기 사건, 이라크 군용 트럭 전복, 가나 장갑차 폭발, 베네수엘라 전투기 추락, 모든 사건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항상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고 구매국의 잘못으로 돌렸다는 것이었죠. 내일 탄약고를 조사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세부에 숨어 있으니까요. 김 대리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정말 우리 총에 문제가 있다면 저는 이 일을 그만둘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K2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25년간 개발한 기술이 거짓말할 리 없어요. 박 박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험을 거쳤는지 아세요? 영하 50도에서 영상 60도까지 모든 환경에서 테스트했어요. 연속 사격 1만 발, 낙하시험 100회, 침수시험까지 모든 걸 통과한 총이에요. 한국팀의 확신을 보면서 저는 내일의 조사가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숙소에서 잠을 깬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K2 결함 특집 방송을 밤새 제작해서 방영했다는 것이었죠. 네팔군 기지의 인터넷 연결 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위성통신을 통해 겨우 중국 CCTV 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기지 내 통신실에서 그 방송을 시청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중국 뉴스 스튜디오는 마치 재판정 같았죠. 증거도 없이 유죄를 확정하듯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화면에는 K2 소총 사진과 함께 싸구려 무기라는 자막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배경음악도 장엄한 클래식을 깔아서 마치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것처럼 연출했어요. 앵커의 목소리도 단호했죠. 한국의 K2 소총이 실전에서 치명적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업체들의 무책임한 로비의 결과로 보입니다. 네팔군 병사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심각한 사안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런 불량 무기의 유통을 막아야 합니다. 패널로 나온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무기는 신뢰할 수 없다는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진정한 방산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베이징 대학 군사학과 장웨이 교수가 단언했습니다. 서방 기술을 단순히 모방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요. 독자적인 연구 개발 능력이 부족합니다.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신뢰성 테스트가 미흡해요. 또 다른 전문가인 인민해방군 퇴역 장성 리 샤오밍은 더 자극적으로 말했죠. 실전 검증이 부족한 한국 무기를 도입한 네팔의 판단 미스입니다. 중국 무기였다면 이런 일은 절대 없었을 거예요. 중국은 수십 년간 실전을 통해 검증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95식 돌격소총은 전 세계에서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어요. 심지어 화면에는 중국제 95식 돌격소총이 등장해서 K2와 비교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95식은 극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시베리아의 혹한에서도 사막의 모래바람에서도 문제없어요. 한국 총기와는 신뢰성 자체가 다른 차원이에요. 이런 일방적인 공격을 보며 저는 의아했습니다. 아직 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결론을 내리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방송의 완성도였어요.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해놓은 것처럼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3D 그래픽으로 총기 구조를 분석하고 각종 데이터와 차트까지 동원했죠. 이 정도 방송을 만들려면 최소 일주일은 걸릴 텐데 하룻밤 만에 완성한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분명히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중국 웨이보와 틱톡에서도 관련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국 무기를 조롱하는 패러디 영상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더 심각한 건 SNS와 인터넷 포럼의 반응이었습니다. K2 소총을 바닥에 던지는 영상이 무한 반복 재생되고 있었고 조회수는 이미 1000만을 넘어섰죠. 중국 웨이보에서는 한국 무기 불신이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어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제는 역시 믿을 수 없어. 목숨 걸고 쓸 무기가 아니야. 중국제가 훨씬 낫겠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한계를 보여준다. 한국은 자동차나 만들지 총은 왜 만들어? 싸구려 짝퉁의 실체가 드러났네. 휴대폰 속 화면에는 K2를 던지는 장면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순간이 한국 무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인 것처럼 말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여론이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 K2 도입을 검토하고 있던 국방위원회가 논의를 연기한다고 발표했죠. 추가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는 애매한 입장을 냈습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중하게 재검토하겠다며 도입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콜롬비아에서도 FA-50 추가 도입을 재검토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씁쓸한 마음으로 화면을 껐습니다. 여론 재판이 이미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 기지로 향하는 길에 더 심각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팔군 내부에서 조사를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죠. 일부 고위 장교들이 충분히 조사했으니 이제 그만하자는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보급 담당 라메시 중령의 태도가 수상했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네팔군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무기 도입과 보급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었죠. 인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고 영국에서 군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고 했어요. 회의실에서 그를 만났을 때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 중국제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거든요. 고급 마오타이주와 함께 중국 국기가 새겨진 기념품들이 있었어요. 명패에는 중내 우호 협력 기념이라고 중국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국 인민해방군 부대 마크가 새겨진 시계도 있었어요. 조사 서류는 내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메시 중령은 서류를 돌려주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탄약고 조사도 꼭 필요한 건지 의문이에요. 총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명백한데 그의 태도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탄약 조사는 필수입니다. 제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총기 결함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탄약도 확인해야 해요. 하지만 탄약고는 기밀구역이라 라메시 중령이 머뭇거렸습니다. 혹시 공개하기 곤란한 이유가 있나요? 뒤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라메시 중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규정상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요. 하지만 국제조사단이잖아요? 밀러가 끼어들었습니다. 네팔 정부가 공식 요청한 조사예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고장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한국 무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사단 내부에서도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서방 일부 전문가들이 여전히 K2 결함 가설을 고수하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의 증거로 볼 때 총기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뒤보가 주장했습니다. 탄약 문제라는 건 너무 성급한 결론 아닙니까? 세계 여론도 한국 무기에 의혹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편향된 조사를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요. 프랑스 정부로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독일에서 온 밀러도 고민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객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한국 측 주장만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독일도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면이 있거든요. 저는 데이터와 증거로 맞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탄피 규격이 명백히 다릅니다. 그리고 과거 사례를 보면 저는 태국 잠수함 사건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2017년 태국이 중국으로부터 잠수함을 구매할 때의 일이었죠. 계약서에는 독일제 고성능 엔진을 장착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성능이 떨어지는 중국제 엔진을 몰래 교체하려 했었습니다. 태국은 그때 속았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저는 동료들을 설득했습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중국은 항상 이런 식으로 경쟁국을 견제해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견은 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 무기를 변호하는 것처럼 보이기 싫어했고 또 어떤 이들은 중국을 의심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했죠.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나토 내부에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너무 중국을 자극하면 안 돼요. 한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국제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경제적 이해관계도 무시할 수 없죠. 그날 오후 라메시 중령이 찾아와서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조사를 중단하면 어떨까요? 이미 충분히 조사했잖아요. 총기에 결함이 있다는 게 명백해 보이는데 한국 측도 인정하고 개선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엇을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제가 반문했습니다. 아직 탄약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요. 탄약은 중요하지 않아요. 라메시 중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총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 병사들이 직접 경험했잖아요. 구릉도 그렇고 다른 병사들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의 태도가 너무 확신에 차 있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마치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김 대리와 따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김 대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탄약고 조사를 막으려고 하네요. 숨기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내일 반드시 탄약고에 들어가야 해요. 거기에 답이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증거와 단서들을 다시 검토해봤죠. K2 소총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상보다 훨씬 정밀하고 견고했어요. 문제는 분명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중국제라고 추정되는 불량 탄약일 가능성이 높았죠. 내일 탄약고 조사가 모든 걸 결정할 겁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김 대리가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라메시 중령이 3개월 전에 베이징을 다녀왔대요. 중국 국방부 초청으로 군사교류 차 방문했다고 하네요. 그때 상당한 접대를 받았다는 소문이 있어요. 호텔비만 하루에 $1,000가 넘었다고 해요. 그리고 중국 업체 관계자들과 여러 번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림이 조금씩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무기 고장이 아니라 더 큰 음모가 숨어 있을 수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탄약 분석을 하루 앞둔 그날 오후 2시 30분, 충격적인 소식이 네팔군 통신실을 통해 들어왔죠. 서부 산악지대 또 다른 전초기지에서 운용 중이던 K2 소총이 또다시 고장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총성이 멎었다는 보고가 들어온 것이죠. 저는 즉시 그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헬기로 2시간을 날아가야 하는 거리였어요. 서부 산악지대의 또 다른 전초 기지는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 곳보다 더 험준한 지역이었습니다. 해발 4,000m에 위치한 이곳은 산소 농도가 평지의 60% 수준밖에 안 됐어요. 기온도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극한 환경이었죠. 티베트 국경과 가까운 이곳은 정말 지구 끝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상황을 파악해보니 첫 번째 사건과 마찬가지로 전투 중 갑자기 작동을 멈춘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병사 수레시 샤르마가 피해자였어요. 25세의 샤르마는 K2 소총을 사용한 지 8개월 된 경험 있는 병사였습니다. 부족 출신으로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자란 터프한 전사였죠. 사격 실력도 뛰어나서 부대 내에서 저격수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현장 영상이 실시간으로 SNS에 유출됐거든요. 샤르마가 적과 교전 중 K2가 작동하지 않자 절규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또 고장이야. 이 망할 총이 또 화면 속 샤르마의 표정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절규가 마이크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한국 총은 정말 믿을 수 없어. 이게 뭔 총이야? 이번에는 동료 병사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이었는데 화질이 첫 번째보다 훨씬 선명했어요. K2를 던지는 장면, 절망하는 표정, 분노에 찬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4K 화질의 고해상도 영상이었죠. 인터넷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결함 무기 확정이다. 2번이면 우연이 아니야? 한국 무기는 믿을 수 없다. 네팔군 병사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 이제 그만 인정하자. 한국은 무기 만들 실력이 안 돼. K2 고철 2호.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고 조회수는 몇 시간 만에 수천만을 넘어섰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모든 SNS 플랫폼에서 이 영상이 바이럴됐어요. 더 심각한 건 이번에는 다른 나라 언론들도 가세했다는 것이었죠. 독일 DPA 통신이 한국 무기 신뢰성 의혹 증폭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아냈습니다. 프랑스 AFP는 K2 소총 연속 고장, 한국 방산 타격 불가피라고 보도했어요. 이탈리아 ANSA는 동아시아 신흥 방산국의 한계 노출이라고 했죠. 영국 가디언은 메이드 인 코리아 무기의 실전 신뢰성 의문이라고 보도했어요. 심지어 일본 NHK는 한국 방산의 민낯이라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썼습니다. 러시아 RT는 서방의 새로운 파트너, 한국의 무기 기술 한계 드러나라고 했죠. 저는 급히 두 번째 고장 총기를 확인했습니다. 외형은 역시 멀쩡했지만 총열을 들여다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총열 안이 마치 불에 달군 쇠처럼 붉게 변색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과열로 인한 손상이에요. 저는 동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정상적인 발사로는 이런 과열이 일어날 수 없어요. 손끝에 전해진 총열의 뜨거움이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금속이 변형될 정도로 고온에 노출된 흔적이 역력했어요. 내부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탄매와 화약 찌꺼기가 과도하게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보통은 발사 후에 자동으로 배출되는 찌꺼기들이 총열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는 탄화되어서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상합니다. 김 대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우리 총은 이런 찌꺼기가 생기지 않아요. 자동 청소 시스템이 있거든요. 가스 압력으로 찌꺼기가 자동 배출돼요. 이런 현상은 처음 봐요. 그런데 한국 엔지니어가 중요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K2는 혹한과 혹서, 사막 환경에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김 대리가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영하 4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3,000발을 연속 발사해도 작동했어요. 화면에는 K2가 모래바람 속에서 연속 사격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혹독한 환경에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작동하는 모습이었어요. 시베리아 혹한 시험장에서의 영상도 놀라웠습니다. 영하 45도의 극한 추위에서도 K2는 완벽하게 작동했죠. 윤활유가 얼어버리는 온도에서도 격발 장치가 정상적으로 움직였어요. 사하라 사막에서의 테스트 영상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50도가 넘는 혹서와 모래바람 속에서도 연속 사격이 가능했어요. 모래가 총열 안으로 들어가도
자동 청소 시스템이 작동해서 문제없이 발사됐습니다. 북극 환경에서의 테스트도 있었어요. 영하 50도에서 24시간 방치한 후에도 즉시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열대우림에서의 시험도 마찬가지였어요. 습도 95%의 극한 환경에서도 부식 없이 정상 작동했습니다. 이 총은 모래바람 속에서도 3,000발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왜 네팔에서만 문제가 생기죠?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총이 아니라 탄약이라는 것을요. 그때 떠오른 게 중국 잠수함 사건이었습니다. 2019년 파키스탄이 도입한 중국제 잠수함이 해상 작전 중 엔진이 정지된 사건 말이죠. 중국 측은 운용 미숙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엔진 결함이었고 예비 부품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파키스탄 해군 소속 함장이 나중에 증언한 바로는 엔진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고 진동도 비정상적이었다고 했죠. 연료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어서 항속거리가 계약 사양의 70%밖에 안 됐어요. 중국은 그때도 파키스탄 탓으로 돌렸어요. 제가 동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엔진 문제를 운용자 잘못이라고 했죠. 반면 한국의 장보고 3 잠수함은 어땠을까요? 72시간 연속 잠항 후에도 한 치외 이상이 없었습니다. 미사일 발사 실험도 성공적으로 완료했어요. 독자 기술로 개발한 연료 전지 추진 시스템은 소음도 적고 연료 효율성도 뛰어났습니다. 심지어 나토 해군들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을 정도였어요. 인도 해군도 장보 고급 잠수함 기술 이전을 요청했었죠. 기술은 위기에서 드러납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하지만 여론은 이미 한국 무기에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2번의 고장이 결정적 증거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거든요. 조사단 내부에서도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뒤보가 다시 주장했습니다. 2번의 고장이면 충분한 증거예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어요. 국제적 신뢰도를 위해서라도 객관적 판단을 내려야 해요. 프랑스 언론들도 압박하고 있어요. 심지어 나토에서 온 다른 전문가도 같은 입장이었죠.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독일에서 온 밀러가 말했습니다. 한국을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야 해요. 지금 상황으로는 K2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독일 정부로서도 명확한 입장이 필요해요.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탄약 분석 결과를 보고 판단합시다. 증거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겁니다. 과학적 데이터를 무시할 순 없잖아요. 하지만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언론들이 벌써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뒤보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한국 편을 든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요. 나토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 추측이 틀렸다면 한국 무기의 신뢰도는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25년간의 경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것을요. 2번의 고장 모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총기 자체는 멀쩡하지만 과열과 탄매 축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건 분명히 탄약 문제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김 대리가 제게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모건 씨, 저는 확신해요. 우리 K2에는 절대 문제가 없어요. 25년간 개발한 기술이 거짓말할 리 없거든요. 혹시 정말 문제가 있다면 저는 이 업계를 떠날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제품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이수민 연구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아버지도 방산업계에서 일하셨어요. K1 전차 개발에 참여하셨죠. 그때도 외국에서 한국 기술을 의심했지만 결국 성공했어요. K2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박준영 박사는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5년간 테스트한 데이터가 거짓말할 리 없어요. 영하 50도에서 영상 60도까지 모든 환경에서 시험했거든요. 이 나토 표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검증했어요. 총 시험 발사 횟수만 50만 발이 넘어요. 한국 팀의 확신을 보면서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탄약 분석 결과가 나올 날이었죠. 새벽 5시부터 저희는 네팔군 기진의 임시 실험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네팔에서 채취한 탄약 샘플들을 카트만두의 전문 분석 기관에 보내서
정밀 검사를 의뢰했었거든요.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스위스 SGS 네팔 지사에서 분석을 담당했어요. 김 대리는 밤새 한숨도 못 잤다고 했습니다.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 K2의 명예가 걸린 문제거든요. 만약 탄약에 문제가 없다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럴 경우 정말로 K2에 결함이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박 박사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25년간 이 일을 해왔는데 이렇게 떨리는 건 처음이에요. 우리 기술의 모든 것이 걸린 순간이니까요. 오전 9시 드디어 분석 결과가 팩스로 전송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예상이 완전히 맞아떨어진 것이었거든요. 탄약 규격 분석 결과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표준 5.56mm 나토 탄약의 규격은 매우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요. 탄환 직경 5.56mm, 탄피 길이 45mm, 전체 길이 57mm, 허용 오차는 0.05mm 이내여야 합니다. 나토 스탄악 41772 규격에 명시된 국제표준이죠. 하지만 네팔에서 사용된 탄약은 들쭉날쭉했어요. 어떤 건 표준보다 0.2mm 작고 어떤 건 0.15mm 컸습니다. 심지어 0.3mm나 차이 나는 것도 있었어요. 이 정도 차이면 총기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죠. 탄환의 무게도 제각각이었어요. 표준 4.02g에서 0.05g 이내여야 하는데 3.7g부터 4.4g까지 다양했습니다. 화약 성분 분석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상적인 군용 화약의 불순물 함량은 2% 이하여야 해요. 하지만 이 탄약의 불순물 함량은 무려 15%나 됐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군용 화약이 아니에요. 분석을 담당한 SGS 기술진이 화상 회의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민수용 화약에 가까워요. 군용 기준으로는 완전히 불합격이죠. 연소 온도 측정 결과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표준 화약의 연소 온도는 2800도 정도인데 이 화약은 3000도가 넘었어요. 200도나 높은 온도에서 연소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화약이 총열 안에서 폭발하면 과도한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그제서야 두 번째 총기의 과열 손상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질 화약의 과도한 발열로 인해 총기가 손상된 것이었어요. 더 심각한 건 탄 걸림 현상이었습니다. 규격이 맞지 않는 탄피가 총열에 끼면서 격발 장치를 막았던 것이죠. 실제로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니 탄피 표면에 비정상적인 긁힘과 변형이 있었습니다. 총결 안에서 무리하게 빠져나오면서 생긴 흔적들이었어요. 화약의 성분 분석도 놀라웠습니다. 정상적인 군용 화약은 니트로셀룰로스, 니트로글리세린, 안정제 등이 정확한 비율로 들어가야 해요. 하지만 이 화약은 성분 비율이 완전히 틀어져 있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 함량이 표준의 150%나 됐어요. 그래서 과도한 폭발력과 발열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안정제 함량은 반대로 표준의 6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화약이 불안정하고 일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K2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김 대리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쳐갔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처음부터 우리 총은 결백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탄약 상자에 적힌 제조 정보를 자세히 분석해보니 정식 군용품이 아니라 저가 수출용 제품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비급 제품이라는 라벨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제조사는 창춘 군공업체였어요. 중국의 2급 무기 제조업체였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뒤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군용 탄약의 B급이라니 누가 이런 걸 납품했을까요? 그때 네팔군 보급 담당자를 불러서 추궁했습니다. 라메시 중령은 처음엔 시치미를 뗐지만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실토했어요. 예산이 부족했어요. 중국산이 한국산보다 3분의 1 가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확히 얼마였습니까? 제가 추궁했습니다. 한국산 탄약이 발당 0.8달러였는데 중국산은 0.25달러였어요. 3배 이상 저렴했죠. 하지만 품질은 확인했나요? 중국 업체에서 보증한다고 했어요. 군용 규격에 맞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생명을 지켜주는 무기에 돈을 아끼다니. 군인의 목숨보다 돈이 중요합니까? 제 질문에 라메시 중령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득 이라크에서 있었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2020년 이라크군이 운용하던 중국제 군용 트럭이 도로에서 전복된 사건이었죠.
중국 측은 운전병의 미숙한 운전이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나중에 밝혀진 건 브레이크 결함이었습니다. 불량 부품을 사용해서 제동 거리가 표준의 2배나 늘어났던 것이죠. 그런데도 중국은 끝까지 사용자 책임이라며 발뺌했었습니다. 이라크에서도 그들은 기계를 팔고 사람을 탓했습니다. 저는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불량품을 만들고 그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건 그들의 오래된 습관이에요. 실제로 이라크 트럭 사건을 자세히 조사해보니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는 성면 대신 저급 소재로 만들어졌고 브레이크 오일도 규격 미달이었던 것이죠. 중국은 계약서에는 고급 군용 사양이라고 적어놨지만 실제로는 민수용 부품을 섞어서 납품했었습니다. 사고가 나자 이라크군의 정비 부실이라고 책임을 돌렸죠. 베네수엘라 전투기 사건도 비슷했어요. 중국제 J7 전투기가 훈련 중 추락했을 때도 중국은 조종사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엔진 결함이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품질 관리 시스템과 비교해보니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김 대리가 설명해준 바로는 한국은 무기를 내놓기 전에 지옥 같은 시험을 거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 발의 실패도 용납하지 않아요. 김 대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하지만 한 번 완성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작동해요. K2 개발 과정에서 실시한 시험들을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영하 40도의 혹한에서 영상 50도의 혹서까지 모든 극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연속 사격 시험에서는 1만 발을 쏴도 문제없이 작동했어요. 낙하 시험에서는 2m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정상 작동했습니다. 침수 시험에서는 1m 물속에 30분간 담그고도 바로 발사 가능했어요. 모래바람 시험에서는 사하라 사막급 모래 폭풍 속에서도 작동했습니다. 심지어 염수 분무 시험까지 해서 해안 지역 부식에도 대비했어요. 진동 시험에서는 헬기나 장갑차 위에서 사용할 때의 진동을 재현했습니다. 충격 시험에서는 폭발물 근처에서의 충격파도 견뎌냈어요.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해야만 양산에 들어가죠. 박준영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엔나토 기준보다 훨씬 엄격해요. 미군 MIL-STD 기준도 모두 만족해요. 반면 중국의 저가 수출용 탄약은 어떤 시험을 거쳤을까요? B급 제품이라는 딱지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대로 된 품질 검사도 없이 대충 만들어서 내보낸 것 같았죠. 이 순간 저는 한국 무기에 다시 눈을 떴습니다. 25년간 무기를 평가해왔지만 이렇게 정교하고 신뢰할 만한 무기를 본 적이 드물었거든요. 문제는 총이 아니라 탄약이었습니다. 그것도 고의적으로 품질을 낮춘 저급 탄약 말이죠. 저는 라메시 중령을 다시 불러서 추궁했습니다. 정확히 언제, 누구로부터 이 탄약을 구매했습니까? 그게 6개월 전에 중국 업체에서. 업체 이름이 뭡니까? 창춘 군공업체였어요. 왜 정식 채널이 아닌 그런 업체에서 샀죠?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얼마나 저렴했습니까? 한국산의 30% 가격이었어요. 누가 이 업체를 소개했습니까? 라메시 중령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중국 국방부 관계자가 3개월 전 베이징 방문 때 만났어요. 이제 전체 그림이 보였습니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저가 불량 탄약을 판매해서 한국 무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했던 것이죠. 네팔같이 예산이 부족한 나라들이 저가 탄약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어요. 군인들의 생명이 위험에 빠지고 한국 무기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으니까요. 이제 모든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규격 미달 탄피, 불순물 투성이 화약, 과도한 발열, B급 제품 라벨, 중국 업체와의 연결고리, K2 소총은 완전히 결백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도 2번밖에 고장나지 않은 게 놀라울 정도였어요. 다른 총기였다면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독일의 G36이나 미국의 M4도 이런 불량 탄약을 사용하면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K2 소총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신뢰성을 가진 무기라고 말이죠. 이제 세상의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둘 수 없어요. 드디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시간이 왔습니다. 국제조사단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고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죠. 카트만두의 한 호텔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는
수십 개국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CNN, BBC, 로이터, AP, AFP. 세계 주요 통신사들이 모두 와 있었어요. 심지어 중국 신화통신과 CCTV 기자들도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본 NHK와 한국 연합뉴스 기자들도 보였죠. 인도 PTI, 러시아 RT, 독일 DPA, 프랑스 AFP까지. 정말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었어요. 회의실은 150여 명의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만 해도 수십 대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위성 중계 장비까지 동원되어 전 세계에 생중계될 예정이었습니다. 각국 방송사들이 특별 편성으로 실시간 보도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마이크 앞에 서자 수십 개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메웠죠. 기자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발표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긴장감이 공기 중에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철저한 조사 결과 K2 소총에는 어떠한 결함도 없었습니다. 웅성거림이 회의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고 메모를 하기 시작했죠. 중국 기자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렇다면 두 번의 고장은 무엇 때문입니까? CNN 국제부 수석 기자인 크리스 앤더슨이 즉시 질문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중국산 불량 탄약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에 진실을 알리는 증인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증거 자료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규격 미달 탄피, 불순물 투성이 화약, 과열 실험 결과. 모든 데이터가 한국 무기의 결백을 증명하고 있었죠. 이 탄약들을 보십시오. 저는 실제 샘플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규격은 들쭉날쭉했고 화약은 불량 그 자체였습니다. 불순물 함량이 15%나 됩니다. 정상적인 군용 화약의 9배예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놀라워하고 있었죠. 연소 온도도 표준보다 200도나 높았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도 K2가 두 번밖에 고장나지 않은 건 오히려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총기였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탄약 상자의 라벨이었습니다. 저가 수출용 B급 제품이라는 표기를 확대해서 보여줬죠. 이건 정상적인 군용 탄약이 아닙니다. 민수용 저급 제품을 군용으로 둔갑시킨 거예요. 회의장 한쪽에 앉아있던 중국 대표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신화통신 기자가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죠. CCTV 기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 측에서 해명하시겠습니까? BBC 아시아 특파원 사라 존슨이 중국 대표단을 향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군 채 자리를 떴습니다. 잠깐 답변해 주세요. 로이터 기자가 소리쳤지만 중국 대표단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줬죠. 이건 한국의 명예만이 아니라 군인의 생명을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량 탄약 하나가 전쟁터에서 얼마나 위험한지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실험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표준 탄약으로 K2를 시험하자 3,000발을 연속 발사해도 한치의 오차가 없었죠. 반면 중국산 불량 탄약을 사용하자 즉시 과열과 탄 걸림이 발생했어요. 이것이 바로 품질의 차이입니다. 기술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질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팔군은 왜 이런 불량 탄약을 사용했습니까? AFP 기자가 물었습니다. 예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산이 한국산보다 3분의 1 가격이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죠. 중국 측이 의도적으로 한국 무기를 타격하려 했다고 보시나요? 독일 DPA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희는 오직 기술적 사실만 발표할 뿐입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패턴이 있죠.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태국 잠수함, 파키스탄 잠수함, 이라크 트럭, 항상 같은 방식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패턴입니까? 일본 NHK 기자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항상 구매국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기술적 결함을 사용자 실수로 포장하죠. 기자회견 도중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네팔 군수품 납품 과정에서 부정 의혹이 제기된 것이죠. 라메시 중령이 중국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로이터 기자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산 탄약 납품 대가로 상당한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해요. 정확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CNN 기자가 즉시 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약 10만 달러 상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금과 고급 선물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제야 모든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단순한 품질 문제가 아니라 부패와 결탁된 구조적 문제였던 것이죠. 라메시 중령은 중국 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고 저가, 불량 탄약을 납품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네팔군 병사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고 한국 무기의 명예가 실추됐죠. 이것은 단순한 품질 문제를 넘어서는 국제적 음모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신뢰도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려는 시도였어요. 그때 떠오른 게 중국 전투기 사건이었습니다. 2021년 중국이 서방 전투기 부품을 복제해서 만든 전투기가 시험 비행 중 추락한 사건 말이죠. 복제 부품의 결함으로 엔진이 정지됐던 것입니다. 중국은 그때도 조종사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정밀 부품 제조 기술 부족이 원인이었죠. 반면 한국의 KF-21 보라매는 어땠을까요? 자체 개발한 첫 시험 비행에서 완벽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며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KF-21의 날개는 하늘을 가르지만 그들의 날개는 부서졌습니다. 저는 비교하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기술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죠. 세계 각국 언론들이 일제히 헤드라인을 뽑아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탄약, 전투 중 병사 목숨 위협, K2 소총 결백, 중국산 불량 탄약이 진범, 한국 무기 신뢰도 재확인, 중국의 저급 군수품 실체 드러나, 네팔 장교, 중국 업체로부터 거액 리베이트, 한국 방산 위기를 기회로 바꾸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한국 무기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했으니까요. KF-21의 첫 비행을 보며 저는 이 나라의 미래를 봤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였죠. 그날 밤 전 세계 뉴스에서 한국 무기의 우수성이 집중 조명됐습니다. 중국의 거짓 선동은 오히려 한국의 진가를 알리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네팔 정부는 라메시 중령을 체포했습니다. 부정부패 방지법 위반과 국가기밀 누설 혐의였어요. 그의 집에서는 중국 업체로부터 받은 현금과 금품들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마오타이주 고급 시계, 현금 다발, 중국 은행 통장, 심지어 중국 업체와 주고받은 은밀한 메시지들도 발견됐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중국의 체계적인 공작과 현지 관리들의 부패가 만나서 벌어진 일이었던 것이죠. 기자회견 이후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팔군이 K2 소총 운용 재개를 공식 발표한 것이죠. K2는 여전히 최전선에서 우리를 지킵니다. 쿠마르 대령의 발표였습니다. 전투복 너머로 번쩍이는 K2의 강철빛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에서 다시 자신감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특히 구름과 샤르마는 정품 탄약을 받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총을 만졌네요. 구름기 K2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총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놀라운 소식들이 연이어 들어왔습니다. 폴란드와 필리핀에서 K2 추가 도입 논의가 시작된 것이죠. 폴란드와 필리핀이 한국 무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오히려 K2의 진가가 알려진 것 같아요. 수십 년간 무기를 평가했지만 이렇게 빠르게 신뢰를 회복한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된 셈이었죠. 해외 언론들도 한국 방산 기술력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K방산, 신뢰를 증명하다였습니다. BBC, CNN, 로이터. 세계 주요 언론들이 K2 소총뿐만 아니라 한국 방산의 전체적인 성과를 소개했죠. K-9 자주포에 대한 보도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폴란드 사격장에서 진행된 K9 성능 시연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영하 30도의 혹한에서도 정확한 사격을 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K9은 모래바람 속에서도 3,000발을 견뎌냈습니다. 그들은 전장에서, 실험장에서 언제나 합격점을 받았어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라는 타이틀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죠. 에스토니아, 터키, 인도,
전 세계 40여 개국이 K9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K9의 성능이 입증되면서 주문이 폭증했다고 했어요. 청웅2의 미사일 시스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동 지역에서의 성공적인 수출 사례가 소개되면서 한국 방산의 기술력이 다시 한번 입증됐죠. 청웅2는 하늘을 지키고 그 신뢰는 땅 위로 전해졌습니다. 중동의 복잡한 위협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평가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서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반면 중국 무기에 대한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군수품에 대한 불신이 전 세계로 확산됐죠. SNS에는 중국 무기 결함 사례들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파키스탄 잠수함 엔진 고장, 아프리카 장갑차 폭발, 태국 잠수함 사기. 그동안 묻혀있던 사건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심지어 베네수엘라에서도 중국제 전투기 부품 결함으로 추락 사고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거짓은 무너지고 기술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에는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유럽, 동남아, 중동, 남미.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 도입을 문의했어요. 특히 K2 소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됐군요. 김 대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국의 거짓 선동이 오히려 우리 무기의 진가를 알리는 계기가 됐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을 깎아내리려던 시도가 오히려 한국의 위상을 높여준 셈이었으니까요. 장보고 대리 잠수함에 대한 해외 관심도 급증했습니다. 72시간 연속 잠항 능력과 미사일 발사 시스템이 큰 화제가 됐어요. 독자적으로 설계한 한국의 기술력에 세계가 놀라워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 장보 고급 잠수함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FA-52 경공격기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실전 운용 중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추가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들이 늘어났습니다. NATO 훈련기로도 채택된 FA-55의 신뢰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죠. 폴란드,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각국에서 FA-52의 우수한 성능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기술력을 가졌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7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외국 기술을 베낀 게 아니라 독자 기술로 개발한 것이었죠.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의 위기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고 모든 증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진실을 밝히려는 자세였어요. 이런 투명성이야말로 진정한 기술력의 바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팔 사건이 한국에게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셈이었죠. 세계 각국 군 관계자들이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 전시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외국 바이어들이 몰려들었어요. K2, K9, 정웅2, KF-31, FA-FRIEND2, 장보고 3D. 한국의 종합 방산 라인업에 세계가 놀라워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미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방산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이 달빛 아래 장엄하게 서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불굴의 정신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거짓과 선동에 굴복하지 않고 진실로 맞서는 강인한 말이죠. 일주일 후 저는 네팔을 떠나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K2 사건이 국제 방산 시장에 남긴 파장은 계속되고 있었죠. 그건 단순한 무기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품질과 신뢰, 투명성이 경쟁의 핵심임을 각국이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어요. 런던 사무실에 도착하니 책상 위에 수많은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전부 한국 방산에 대한 관심과 문의들이었어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 각국에서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력에 대한 평가를 요청합니다. K2 소총 성능 데이터를 제공해 주십시오. KF-21 보람의 전투기 도입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청궁2 미사일 시스템 시연을 요청합니다. 쏟아지는 문의들을 보며 저는 새삼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제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KF-21 보라매의
성공적인 첫 비행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자체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가 하늘을 가르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KF-51의 날개는 한국의 미래를 품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복제 전투기가 추락한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죠. 기술은 복제할 수 있어도 혁신과 신뢰는 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KF-21은 단순히 전투기를 넘어서 한국 기술력의 상징이 됐어요.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도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FA-50cc 경공격기 편대 비행 영상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실전 운용 중인 FA-50이 완벽한 편대 비행을 선보이고 있었어요. 나토 훈련기로 채택된 것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검증된 신뢰성과 성능 때문이었죠. 폴란드, 태국, 필리핀, 콜롬비아 각국에서 FA-50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의 평가도 최고 수준이었어요. 조종하기 쉽고 정비도 간편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장보고 테라르 잠수함의 미사일 발사 영상을 볼 때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수중에서 정확하게 표적을 타격하는 모습이 한국 기술력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한 한국의 역량이 세계를 놀라게 한 것입니다. 특히 연료전지 추진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소음이 적고 자망 시간도 길어서 해외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의 해외 성공 사례들도 놀라웠습니다. 전 세계 40여 개국이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증된 성능 때문에 주문이 폭증했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고 빠르고 강하다는 것이 K9의 평가였어요. 영하 4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제 동료들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리처드 한국 무기에 대한 평가가 궁금합니다. 프랑스 전문가 뒤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한국의 기술자들과 나란히 서서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25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한국만큼 투명하고 신뢰할 만한 나라는 드물었어요.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한국의 대응 방식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고 모든 증거를 공개하며 진실을 밝히려는 자세였어요. 이런 투명성이야말로 진정한 기술력의 바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대응과는 완전히 달랐죠. 중국은 비난받으면 항상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모든 것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조사받겠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 군 관계자들이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 전시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외국 바이어들이 몰려들었어요. K2, K9, 전공2, KF-21, FA-50, 장보고 트레디. 한국의 종합 방산 라인업의 세계가 놀라워했습니다. 전장에서 진실은 언제나 총구에서 나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총구는 한국 것이었어요. 몇 달 후 네팔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K2 소총이 실전에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보고였어요. 표준 탄약을 사용하자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중국산 불량 탄약은 모두 폐기됐고 한국산 정품 탄약으로 교체됐다고 했어요. 그날의 총성은 멎었지만 한국의 기술은 더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회고했습니다. K2 사건은 저에게도 큰 교훈을 줬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진실은 항상 세부에 숨어 있고 끝까지 파고들어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K2는 한 나라의 명예를 그리고 나의 시선을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저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처음에는 아직 선진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멀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기술 강국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의 성장 스토리는 정말 놀라웠어요.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가 됐으니까요. 그것도 단순히 외국 기술을 모방한 게 아니라 독자적인 혁신을 이뤄낸 것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방산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술력, 신뢰성, 투명성,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을 인정받았어요. 중국의 거짓 선동은 오히려 한국의 진가를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완벽한 사례였죠. 기술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진실을 온몸으로 증명해냈어요. 네팔산에서 시작된 작은 오해는 결국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든 진실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웃었지만 진실이 밝혀지자 침묵했습니다. K2는 결함이 없었고 오히려 한국 방산의 신뢰와 기술이 전 세계에 각인됐습니다. 군사 전문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저는 이 나라의 무기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총성이 멎었을 때 승부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정신력이 거짓과 선동을 이긴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